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안녕하세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박태우 최고위원입니다. 방송이 한 10분 정도 늦어졌어요. 여기 우리 공화당 뉴스 스튜디오에 그 컴퓨터가 갑자기 좀 하드웨어가 안 켜져가지고 저희들 핸드폰으로 대체해서 약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늦어진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포근하네요. 제가 오늘 새벽에 담을 뒤척이다가 4시 반인가 깼나요, 새벽에. 꿈자리도 사납고 그래가지고 좀 아파트 창문을 열고 밖에 공기를 보니까 공기가 좀 이렇게 많이 차갑지가 않더라고요. 저 아파트 주변 도로에 나뭇잎이 이제 거의 70%는 다 떨어지고 노랗고 빨갛고 또 이렇게 저 나뭇잎이 뒹구는 걸 보고 올해 11월 또 마지막 2020년 만추가 또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도 우리 저희들 기자회견하고 또 바쁘게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본격적인 방송하기에 앞서서 제가 요즘 또 가을이 오다 보니까 시심이 돋아가지고 가끔 참여시를 쓰는데 시 2편을 11월 3일날 화요일날 쓴 거하고 6일날 오늘 새벽에 제가 아까 일어나서 쓴 시 2편을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날 제가 쓴 시는 제목은 빨간 단풍입니다. 빨간 단풍. 11월에 다다르니 이제야 손을 호호 부네요. 거리엔 낙엽들이 흩날리고 민초들의 성난 민심도 흩날리네요. 세상이 빨갛게들 다 되었다고 자식 걱정, 손자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우리 부모님 6.25 세대들과 달리 역사의 경량을 모르는 20, 30, 40대 청소년들은 조금 어려운 세상이긴 해도 그 빨간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도 모르면서 정치하는 놈들만 다 밉다네요. 밉기야 하지만 밉다고 무관심하면 70년 북극강병의 역사도 다 잃어버리고 난 후 판이 다 끝난 다음에 어르신들 말이 옳았다고 그때서 무릎을 탁 치면 그땐 암흑의 세상이 아닐까요? 마지막 남은 단풍이 더 빨개지기 전에 노란색에서 그냥 멈추게 다 같이 힘을 합쳐야죠. 그래야지 기본이라도 하는 겁니다. 호국영령들이여 순국 소녀들이시여 하고 이렇게 제가 3일날 하나 썼고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뒤척이면서 쓴 시는 옆구리라는 시입니다. 옆구리, 여기 옆구리. 어느 날부터 옆구리가 시리네요. 분주하게 달려온 나날들. 아내의 온기가 옆구리에서 다 채우지 못하는 그것이 있네요. 그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막연한 외로움. 그리 외치고 그리 기원했지만 나라가 잘못된다는 강박관념에 찬 사풍부는 만추가 되니 옆구리가 시려져요. 가족 사랑은 옆구리를 덥게 하지만 대한민국 해체는 옆구리를 많이도 이렇게 시리게 하네요. 이게 새벽에 쓴 참여시입니다. 자,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 이제 맛배기로 또 감상적인 낭만주의자가 잠시 되어서 계절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라고 드린 말씀이고
지금 뭐 언론은 뭐 외국 언론은 물론이고 국내 방송들도 온갖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로 지금 많이 뭐 이런저런 주장들도 많고, 또 언론사에 따라서 조금 뭐 예측을 바이든 후보가 많이 승기를 굳혔다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올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선거 소송을 제기하면 한 달 이상이 지나야지 완전한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5개 주의 개표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주 선거인단 20%를 갖고 있는 지역이고, 거기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오기 전까지도 ABC 뉴스를 보니까 거의 뭐 동률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 개표가 됐는데 그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가 15표 갖고 있고, 16표 갖고 있는 조지아주, 그다음에 애리조나주 11표, 6표 갖고 있는 네바다주 등등, 아직 그 트럼프 패색이 짙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경합주에서 선거 결과가 과연 트럼프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선거가 좌우되기 때문에 좀 결과를 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좀 이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미국 사회가 굉장히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를 놓고 공화당 지지자들하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대립각이 지금 형성되어 가지고 미국 사회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끝부분에 조금 더 소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또 제가 컴퓨터를 켜보니까, 어제 저희들이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오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광화문에 가서 2시에 또 4시에는 서울고등법원 앞에 가서 양심의 판결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언뜻 보니까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드루킹 댓글 조작 부분, 그 부분은 이제 1심에서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아마 선고를 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도지사 출마할 때 도모 변호사한테 센다이 투명사직을 주겠다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나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형이 좀 감량됐고, 법정 구속은 뭐 지금 경남지사직을 수행할 때 보석으로 일단 풀려나 있는 상황이라서 피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대법원에 다시 가서 좀 다투겠다는 그 일정 때문에 일단은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정말로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판결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식을 가지고 봐도 납득하는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이 더 가벼워진 걸 보고 저는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저희 당에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오후 2시 소규모 집회 및 1인 피켓 시위, 차량 시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주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8.15 집회 당시 문재인 성이라고 할 정도로 경찰버스 차벽을 치고 우리 애국 시민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묻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광화문 집회에 나간 국민을 살인자 운운하며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말이죠. 오히려 그 질문을 하는 국민의 대표인 야당 의원을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 뭐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람이 7명이나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집회를 주동한 사람은 감염법을 위반하고
전염병을 퍼뜨렸기 때문에 살인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정부는 왜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라는 조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500여 명을 이 코로나로 죽겠는지. 그러면 이 정부는 말이죠, 살인자를 넘어서는 뭐라고 해야 돼? 누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뭐 살인 공장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논리가 맞지 않다. 아나무인의 적반하장이라는 그런 한자성어가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많은 집회 신고 중에서 2곳을 허락해 줬잖아요, 법원에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는 과정에 인원은 물론 예상 인원보다 많이 모였습니다만은 헌법이 보장된 기본 질서를 국민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의견 표출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통계 수치도 아니고 거기 와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몇 명이 죽었다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났는지 참 의아해하는 국민들도 많잖아요. 아니 콩나물 같은 지하철을 타고 오다 거기서 감염됐는지, 버스를 타고 오다 감염됐는지, 식당에서 밥 먹다 감염됐는지, 왜 광화문에서 모여있어서만 감염됐다는 그 정확한 추론치는 뭐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까? 이제 그 질문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살인자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을 모시는, 과거로 얘기하면 도성질하는 자는 더 몸을 낮추고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본 태도가 대먹질 않았더라고, 제가 봐도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를 치는지. 국회가 완전히 무슨 청와대 출장소가 돼 있어. 이게 국회가 아니야. 국민을 섬기는 국회가 아니라고. 참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화가 나가지고 고함도 지르고 하는, 저도 참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가요. 토착 빨갱이 정권이라고 우리 공화당이 작년에 그렇게 투쟁하고 국민 경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도를 더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이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렇게 아주 가벼이 여기고 말이에요. 우습게 취급하고. 내로남불. 맨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자기들만 합리화하는 이런 인식이 아주 잘못됐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코로나 확진자가 27,000명, 사망자는 500여 명인데 이거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화문 8.15 집회에서 뭐 몇 명 죽었다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정확한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또 경제 성장률이 0.5% 하락했다. 아니 광화문 집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도대체 내 논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논리에 비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경제 성장이 좀 어려워졌다면 이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이라는 잘못된 경제 정책에다가 코로나 전국에서 경기가 얼어붙고, 뭐 광화문 집회는 뭐 여러 요인 중에 조그만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뭐 광화문 집회 때문에 0.5% 경제 성장이 맞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망언을 하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저희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에 의해서 총살 당하고 소각됐는데도 그거를 뭐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북한 김정은한테는 살인자라고 못하면서 애국지사들한테 살인자라고 하는 이 정권이 도대체 본체가 뭐예요? 본질이 뭐냐고 도대체. 애국 시민들에게 살인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 말로 뭐 종북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 독재 정권한테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살하고 소각시킨 그들한테 살인자라고 한번 해봐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시원하게 생각하겠어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시들 공부해야 되겠어요. 시신을 소각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북한 정권에 면죄부 주려고 말이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색 쇼나하고 막 생쇼나하고, 감청기록에, 국방부 감청기록에 다 나와 있다고 들었는데 왜 공개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이 총살한 거에 대해서는 급실거리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이 정권이 잘못됐다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참 세상이 웃습니다.
세상이 웃는다는 얘기는 더 나쁜 얘기하면 개가 웃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신빙성이 있고 믿을 수가 있어야죠. 뭐 경제도 잘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통계 지표를 들어서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60세 미만 취업자가 월 평균 68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60세 미만 취업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니까. 60세 이상은 단기 알바 자리로 억지로 돈 나눠주려고 만든 자리인데, 그거는 34만 명씩 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60세 미만 취업자는 68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이고, 또 그나마 돈 나눠주려고 뭐 단기 알바로 60세 이상 취업자 중에서 70%인 24만 명은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통계로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잡히는 가짜 일자리의 그 허수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사파 정권의 고용정책은 노인 세금 알바가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을 믿고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을 살인자라고 하는 이런 비서실장 말과 동일선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론 어르신들 용돈 차원에서 뭐 그것도 의미는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휴지접기, 뭐 어디 무슨 뭐 새똥 닦기, 뭐 교통안전 지킴이 등 월 30만 원 받는 사람들 갖다 취업자 수에 넣는 이 정부의 통계 수치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2018년도에는 제가 듣기에는 노인 단기 알바가 50만 개 정도였고, 2019년도에는 60만 개였는데 올해만 73만 개로 지금 증가했다. 통계 수치를 좀 일자리가 늘었다고 허위로 이렇게, 허위는 아닙니다만 허수로 이렇게 보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 일자리라고 이렇게 준 일자리 70%가 휴직으로 유령 취업자다. 이게 지금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왕성한 구직 인구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외면하고 있고,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외면하고 있고, 이 정권은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 비서실장은 국민을 살인자라고 그러지 않나 말이죠. 통계 수치를 가지고 경제가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 내면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아닙니까? 예산도 그래. 예산도 보니까. 근데 내년 2021년도 예산을 지금 저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555조 8천억이랍니다. 본 예산 대비 작년에 비해서 8.5%를 늘렸어요. 이렇게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전시성 사업이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같은 걸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놓았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고, 뭐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 21조 3천억이나 된다고 그러죠. 지금 예산에 짜놓은 사업의 70%는 재탕이라고 그러고 신규 사업은 30%라고 그러는데 555조 8천억이라는 돈이 과연 잘 쓰일 수 있는지, 이 저 야당 제대로 좀 견제 좀 하세요. 국회가 예산을 잘 심의하고 책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잘 하는지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아요. 주사파 정권 이중대역호라니까 이런 것도 심사를 하는지, 국민의 혈세가 잘 쓰여지는지, 예산안 심사를 좀 잘 좀 해야 되겠다.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그런 국민들의 원성이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국정감사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나라의 심부름 역할을 하는 공직자들 불러서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청와대는 무슨 배짱으로 국정감사를 차일피일 출석을 미루고, 오더라도 누군 빠지고 나오고, 또 나와서 비서실장한 사람은 이런 오만한 태도로 살인자론을 얘기하고 뭐 이러는지, 도대체 주사파의 국정농단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도 이렇게 뭐 경제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대통령의 말에 맞춰서 짜집기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뭐 집권당 대표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또 큰 이슈가 됐잖아 이번 주에. 예? 주한 중국 싱대사하고 이렇게 면담하는 데 대해서 뭐 외교적인 표현은 좋습니다. 외교는 원래 뭐 좋은 이야기 하고 부드럽고 살살 다루고 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 항미원조 전쟁이라는 6.25에 대한 잘못된 정의에 대해서는 집권당 대표가, 더군다나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정치인이 국민을 대표해서 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스탈린과 모택동이 사주해서 김일성이가 일으킨 국제전쟁 겸 대리전이었다고. 왜 따지지 않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는 싹 빼고 말이에요. 좋은 얘기는 하고 헤어지는, 이게 집권당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격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역사 교육이 안 되고 국가관이 흐트러져 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진핑 씨가 지난 23일 중국군 한미 원조 작전 70주년 기념식, 뭐 자기들이 이름 붙였습니다만 6.25 전쟁을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을 침략자라고 그러면 때려 눕혀가지고 신중국의 대국주의를 세계에 보여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맞지가 않잖아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굳건한 그런 수호자로서 유엔국과 함께 참전해서 침략자들을 격퇴시킨 의로운 전쟁을 갖다가 마치 미국이 침략해가지고 중국이 끼어들어서 정의로운 편에 쓴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집권당 대표와 중국 대사를 만나면 따져야죠. 한마디 하고. 그것이 정치고 국민을 대표해서 봉급 받아먹고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말이에요. 굉장히 뭐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화도 나고 그렇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이제 내일이 이제 토요일이고, 다음 이제 11월 둘째 주 우리 당이 이제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느냐. 저도 좀 바쁩니다만은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다음 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11월 14일이 박정희 대통령님 탄신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다음 주에는 좀 박정희 대통령님의 부국강병 정신에 대해서 한번 그 정신을 다시 기리는 차원에서, 지금 주사파 정권이나 그 전에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한 역사교과서 현대사 부분 중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속아내서 이 역사교과서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작업을 좀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5.16 혁명을 갖다 군사 정변으로 폄하하고 쿠데타라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역사 재해석의 움직임에 대해서, 좌파적인 시각에 대해서 우리 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모델에 대해서 중국의 등시오평도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폄하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다음 주에는 박정희 대통령님 탄신일에 기해서 한번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10월 유신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분단 국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과 연계된 좌파들의 끊임없는 70년 일관된 통일전선 전술 및 좌경화 전략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대한민국이 해체되는 현장을 보면서 10월 유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평가하는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제목은 일단 과연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 혁신, 개혁 주체 세력은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과거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들에 대한 옳은 평가와 그 정신에서 찾아지는 것이지 어디서 뭐 그냥 철학사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은 저는 좀 그분이 물론 뭐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믿었던 측근한테 좀 불행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나라가 이제 이렇게까지 어려워지니까 생각하는 거는 그 당시 새마을 운동할 때 좀 우리나라도 분단국가의 그 어려움이라든지 안보 문제, 역사교육, 국가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게끔 좀 이스라엘식의 그런 국가 안보 방위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아랍족들과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선진국으로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강한 정신력이고 강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군대에 가서 그거를 실습하고 보면서 체험하고 체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강한 국민성, 강한 국가정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기반 위에서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다 틀어뜨려지고 나라가 좌경화되고 사회주의 연방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언론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이 적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강력한 반공교육, 역사교육 그리고 이런 이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그런 보수의 이념에 입각한 국가에 대한 희생, 헌신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조금 더 제도화했었으면 지금보다는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러한 수렁에서 구해서 새로운 역사를 쓸 주체 세력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토론도 하고 정립을 해가야 되는데 오늘은 맛배기로 이제 몇 말씀만 드린다면 과연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수구좌파, 주사파 세력들과 포로가 돼서 헌법이 부정되는데도 이거를 견제하지 못하고 대한민국화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방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역할은 뭐고 보수가 있는 것인가? 보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뭘 반성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국의 혁명적인 정치개혁 세력에 대한 2020년 버전의 과연 정치개혁 주체 세력은 누구고 대한민국 보수를 새롭게 이끌고 간 세력은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주사파들이 지금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나 행동적인 측면에서나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반국민주주의를 무장하고 이들과 대척점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정치 세력은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학자들과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정치 아카데미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그런 정의도 했고 보수주의에 대한 정의도 했고 그 다음에 애국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정치 혁신 세력의 가장 큰 출발점은 철학적으로 공화주의와 제대로 된 보수주의와 그리고 애국주의라는 이런 것이 융합돼서 2020년 새로운 버전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하고 맞는 구국 세력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지금처럼 보수가 지리멸렬하고 제도권 정당이 보수라는 정당으로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실정을 하는 주사파 정권 앞에서 정당 지지율도 못 올리면서 이중대 역할이나 하는 무기력한 그건 보수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공화당처럼 행동하고 투쟁하고 헌신하는 그런 얘기라도 보여야 되고, 물론 철학적으로는 더 다듬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의 시피를 세우는 정체성과 혁명적 정치 개혁 세력의 과연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퓨전 작업을 좀 해가야 되겠다.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적화를 막는 정치 혁신 세력의 토대와 전략적인 그런 기지를 구축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또 대선을 보면서 여러분도 봤겠습니다만,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제의 뿌리가 커서, 물론 뭐 제3의 군수 후보들이 있습니다만은 주거니 받거니 하고 논쟁을 통해서 국가 철학을 일구어오고 담론을 일구어오고 국가 정책을 다듬어 왔습니다만은, 지금 같으면 뭐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것이 더 유력하다고 봅니다만,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과연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보편적인 인류의 이념을 담은 민주주의를 더 심화 확대 발전시키고 분단 국가에서 독일식 통일을 이루어내서 탄압받고 있는 국가 안에 인민들을 해방하는 새로운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어떠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투쟁을 해야 되고, 분단 국가에서 그것이 전 단계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참 막중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보수파, 정통 보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한 기회주의적이고 중도 실용론이니 뭐니 하면서 실체가 없는 그런 정체성을 버리고, 그래도 굳건하게 지난 3년간 투쟁하면서 행동하면서 애국심을 가지고 지금 역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재산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지금 2020년 나라가 다 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좌파들과의 대척점에서 새로운 철학과 전략으로 무장하고 싸우느냐, 이건 우리 공화당의 굉장히 큰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더 토론을 통해서 정립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이 꼭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아는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도 있고, 때로는 이메일로 또 뭐 전화통화도 하고 뭐 합니다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체계가 부정되고 대한민국의 국가체제가 해체되는 듯한 이런 혼란 속에서 그들은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과연 미국이 정말 미국에서 미국의 그 보수를 자처하는 공화당 내에 있는 뿌리가 깊은 반공적인 보수와 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는 데 역할을 한 그러한 국제 자유주의적인 연대,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추구해온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에서 누구를 의지해서 이 좌파들을 척결하고 이 공산화할 것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좀 빠릅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지금 종말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누구하고 손잡고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대목에 이르러서는 저도 우리 공화당입니다, 이런 당이 있습니다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폭과 철학적인 흐름과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하여튼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 인터내셔널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을 그동안에 뭐 조금 소홀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로 애국심을 가진 미국 시민 위주로 뭐 조금 보호무역주도 강화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선으로 지난 4년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아무튼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도 어떤 대한민국에서 족보가 없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북방병 정신을 폄하하고 부정하는 세력과는 같이 파트너로 갈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보기에 그러한 확건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고 정치혁신을 이루면서 서독이 독일을 통일해서 북강병국가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이 판을 짜는데 누구하고 손을 잡고 어떤 정치 개혁 세력하고 판을 짜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은 저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읽혀졌어요. 우리 공화당도 이러한 큰 철학적인 체대에 맞춰서 인재도 영입하고 강령도 개발하고 정책도 내놓아야 되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만은, 알다시피 지금 제도권 정치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현실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든 그런 과제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로 와가지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중국 공산당과의 일전을 지금 선포하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회를 전복하려는 그런 아주 음울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에 공자학원이라든지 각종 민간단체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정보를 수집하고 산업 스파이를 가져오고, 시진핑의 그런 세계 지배 전략 같은 잘못된 야망에 부합하는 흐름들을 지금 꺾어버리고 그걸 철퇴를 가하겠다는 흐름은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거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 노무현 주사파 정권의 그런 철학과 인식 가지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건강하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반공 자유민주주의 그런 철학을 가진 정치 집단이 새롭게 더 토대를 만들고 기지를 구축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 연일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시작전 통제권 준비도 안 됐는데 조건도 안 내놓으라고 그러죠.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견제 전략의 핵심 축인 아시아판 나토인 쿼드에 좀 들어오라고 플러스 3에 오라는데도 좋은 생각 아니라고, 한미동맹론도 과거 70년 동안 했다고 앞으로도 70년 또 해야 되느냐고 이상한 소리들 하고 말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파이웨이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보들이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 클린 네트워크에 좀 들어와 달라 얘기해도 주저하고 있고 말이죠.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에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흐름에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데도 주저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정치 세력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래도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야기했듯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그 논문에서 얘기했듯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그런 장점을 지킬 수가 없다. 미국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 지금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거기에 호흡을 맞춰가지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분단국가에서 반공민주주의의 대한민국적인 독특한 철학을 접목시키는 2020년에 보수주의 철학의 퓨전과 정치개혁 혁신세력의 퓨전이 무엇이냐며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당의 정체성을 그렇게 미래지향적이고 확고한 분단국가의 현실에 확고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또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그런 폭넓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 당이 추구하고 대한민국이 설기 위해서는 21세기 혁신 정치 개혁 세력의 실체다.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고 국회도 장악하고 대한민국도 장악해서 나중에는 북한의 독재 체제를 허물고 북한 인민들을 해방해서 인권과 자유가 넘치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부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 이 세력이 할 역사적 사명이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역사는 반대 방향으로 지난 70년간 좌파들의 그런 음모와 좌파들의 잘못된 전략으로 이렇게까지 나라가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아시고 또 우리 애국 시민들도 아시고 국제사회의 우리 애국 동포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좀 큰 화두를 던지고 저도 같이 고민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거를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되는데 대해서는 수시로 방송을 통해서 필요하면 이제 좀 학자도 철학자도 좀 모시고 하면서 한번 좀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오늘 뭐 길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방송이 아까 기기 고장으로 좀 핸드폰으로 대신하다 보니까 음량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전에도 좀 걱정한 것이 아마 미국 사회는 트럼프와 바이든 대결 사이에서 미국 사회의 균열 현상 때문에 사회 내 불만 세력들이 선거를 겨워라 아마 폭동의 조짐이 있었다 이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선거 뭐 투개표 중단 사태까지 있고 앞으로 또 뭐 이메일 투표 메일 투표에 있어서 뭐 무효개표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선거 소송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전개될지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42%의 백인 우월주의자가 있고 18%는 극좌파 조직인데 이들 간의 그 갈등이 항상 있어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선거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 많은 그 선거를 관여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이라는 이런 쪽에서 어떤 역할과 정의가 내려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미국 국민들은 그 선거에 대해서 정당성 문제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걸 들었고 그 선거 후에 폭력 사태까지도 많이 걱정을 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도 보면 뭐 명분의 인종차별이 있다 뭐 이런 인권 문제다 하면서 뭐 치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 사회도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걸 부인할 수가 없고 대선 후보의 선거 전략으로 인종폭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된 것도 사실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유튜버인 그 화이트하우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에 뿌리 깊게 뿌려놓은 극좌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과의 갈등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소송 문제까지 이렇게 접목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큰 소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 시위 이런 거는 폭동 이런 거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조직이거나 사회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폭동으로 이렇게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분석과 평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전에도 말이죠 많은 총기들이 팔려나가고 뭐 사재기를 통해 가지고 혹시나 자기 지역에서 폭동이 있으면은 생활고를 해결해야 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 사회의 불안전성을 좀 봤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흑인 운동가들의 이런 시위란 이런 것들도 지금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 공산당이 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 경찰 같은 경우도 선거 이전에 이미 소속 경찰 35,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관련 시위 대응 특별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또 뉴욕 경찰 같은 NYPD죠.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는 최근에 대기업들과 소상공인들에게도 대선 관련 시위와 폭동에 대비해서 주요 자산을 보호하라 이런 권고하는 서한까지 보내고 이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소송이라든지 선거의 정당성 문제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회단체들과 연방법원의 역할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편 투표에서 당락이 바뀌거나
우편 투표의 공정성 시비나 개표를 둘렀다는 논란이 소송전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는 현실화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미 당일 투표 결과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만은 지금 우편 투표나 이런 투표가 되면서 지금 뒤집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금 갈등 요인이 심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 결과가 누구도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때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예측했었는데 막상 투표가 끝나고 보니까 지금 결과가 혼전으로 들어서고 있고 바이든 후보의 많은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USA 투데이도 지난 26일인가요? 한 1, 2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미 국민의 대선 이후 준전시 사태에 대비해서 휴지 등 필수품과 총기를 비축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내고 실제로 지난 11월 1일에서 지난 1월에서 9월 사이에 미국 시중엔 3천만 정 이상의 총기가 새로 시중에 풀렸다고 연방수사국인 FBI가 이렇게 보고했다고 예년보다 90% 이상 총기가 팔렸다는 그런 보도도 한 걸 보면은 지금 미국 내 선거를 둘러싼 갈등 요인이 간단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선거 이후에 미국 사회의 분열상에 대해서 또 갈등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아마 1, 2주를 도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이 폭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보시라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약식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많이 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방송을 마치고 내일은 다시 우리 당이 전국에서 2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의 그런 살인자 망언을 규탄하는 그런 소규모 집회, 1인 시위, 차량 행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애국 활동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